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사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뿐이죠. 살면서 부딪히는 고개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적은 조급함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버텨라. 조급함만 버린다면 우리는 성공은 물론이고 행복까지 얻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부처가 된 시타르타 왕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리틀 부다를 찍으러 인도에 갔을 때 켄체 노르브는 티베트의 젊은 승려였다. 그는 베르톨루치의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면서 영화병에 걸렸고 그로부터 5년 뒤 월드컵에 집착하는 어린 승려들의 이야기를 담은 컵이라는 독립영화를 발표해 큰 찬사를 받았다. 하룻밤 사이에 켄체 노르브는 유명인이 됐다. 나는 노르브의 인생을 바꾼 영화 컵 발표 직후 그의 인터뷰를 읽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교의 무상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상이 상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상은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무상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BMW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상은 BMW가 없는 현 상태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 인터뷰를 읽고 웃음이 터졌다. 그의 말은 인상적이었다. 인내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 모든 것이 늘 변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설사 상황이 원하는 만큼 빨리,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 변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인내심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지금 현실을 쉽게 응결시켜버린다. 가령 이런 식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계속될 거야. 나는 영원히 이 일을 하겠지. 평생 기저귀를 갈아야 할 거야. 영원히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군. 평생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앓겠지. 크든 작든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세상이 그 불편한 상황으로 좁혀지기 쉽고 우리는 이 불편한 상황이 과연 끝이나 날까 절망에 빠지기 쉽다.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편안하게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오랜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독일의 속담을 접했을 때 미소가 지어졌다. 오랜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물론 불교와 독일인들만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심오한 진실은 힘든 시기에 큰 위안이 된다. 어떤 어려움이든 견딜 수 있는 강인함과 희망, 그리고 인내심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두 리더가 만나고 있었다. 그때 첫 번째 리더의 직원이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불쑥 들어왔다. 첫 번째 리더가 말했다.
규칙 6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남자는 즉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과하더니 방을 나갔다. 이런 일이 2번 더 일어났다. 2번째 리더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규칙 6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첫 번째 리더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입니다. 좋은 규칙이네요. 다른 규칙은 뭔가요? 2번째 리더가 물었다. 그러자 첫 번째 리더가 대답했다. 그것뿐입니다. 책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라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참 마음에 들었다. 인내심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인내심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만심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것을 아는가?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참을 필요가 없어. 나는 더 좋은 곳에 있어야 하고 더 좋은 일을 해야 해. 나는 기다리기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혹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친구의 아버지는 인내심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식당 종업원, 가게 점원, 그 밖에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크게 소리치곤 했다.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라에는 자만심과 인내심 부족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번은 유명한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택시에 타서 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쳤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물었다. 그러자 폰 카라얀은 그건 상관없어. 모든 곳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라고 답했다. 성장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려면 건강한 자존감과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 사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는 것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사이에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삶이 언제나 우리 뜻대로 풀려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크게 잘못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아기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아기였을 때 세상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돌아갔다. 양육자들은 나의 필요를 즉시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했고 인생은 정말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내 규칙이 바뀌었다.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고 식사 시간을 지키고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등 더 큰 체제에 적응해야 했고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졌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내가 제 아무리 대단해도 우주의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때 겪은 상실을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조바심이 느껴질 때는 나는 우주의 중심은 아니며 일어나는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삶은 공명정대하게 제 갈 길을 갈 뿐이고 우리는 그 흐름과 더 잘 조화될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만족을 느낄 것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규칙 6을 잊지 않는다면 삶의 역경을 더 가볍게 만들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 발 떨어져 더 넓은 시야로 보라. 7월 넷째 주 주말이었고 애나는 4일 내내 내 옆에 붙어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수영 갈 수 있어요? 엄마, 주스 마셔도 돼요? 엄마, 이제는 수영 갈 수 있어요? 엄마, 위글스 봐도 돼요? 엄마.
나는 도대체 몇 번이나 엄마를 부르나 세다가 1372번째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일요일 밤 엄마도 좀 쉬어야 하니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10분만 있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아이는 어떻게 답했을까? 왜요? 대개의 경우 나는 딸아이의 행동을 한 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화를 내지 않고 위기를 견뎌냈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질문이 끝없이 계속되는 4일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딸이 내 관심을 그렇게 원하니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했다. 10대 아이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내가 딸의 우주에서 중심이 되는 시간, 동경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이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나는 관련된 모든 책을 읽고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질문도 많이 던진다. 책은 이론에는 빠삭해도 실천에는 부족하기 쉽다. 인내심의 경우에도 어떻게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지 쓴 책은 많지만 실제로 인내심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쓴 책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인내심이라는 파악하기 힘든 자질을 안팎으로 배우기 위해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아낸 인내심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애나에게 그런 것처럼 사람이든 장소든 상황이든 거슬리는 것을 어떻게든 한 발 떨어져 보면 인내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 일이 15년 뒤나 15일 뒤 아니면 15분 뒤에도 중요할 것인가 물어봐. 이 질문으로 흥분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은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30여 년간 암투병 중인 친구 도나는 어제 내게 보낸 이메일에 오늘 100가지 정도의 일들이 잘못됐지만 모두 암보다는 낫잖아 라고 썼다. 무슨 일이든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자동적으로 인내심을 얻게 된다.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짐이 또 쓰레기를 안 버렸네. 우리가 왔는데도 아빠가 고마워하지 않으시네. 이런 자잘한 부분에서 눈을 돌려 상황을 전체 삶의 의미라는 더 큰 문맥안에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짐은 훌륭한 아버지이자 다정하고 온화한 남편이다.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걸 조금 잊는 게 그의 장점에 비해 무슨 대수인가? 우리 관계에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사랑이 넘치고 단란한 가정인가? 깨끗한 집인가? 인내심은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자질구레한 부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때 생긴다. 카메라에 줌 렌즈와 광각 렌즈가 있는 것과 같다. 가까이에서 보면 두더지가 파놓은 흙더미도 거대한 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실은 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보인다. 좋은 소식은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며 언제든 원할 때 렌즈를 바꿔 끼울 수 있다는 것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 남편을 만나기 전 14년 동안 윌이라는 남자와 함께 살았다. 헤어지기 전 6년 동안 윌은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직장에서 매우 강도 높은 일을 해야 했고 업무 시간도 길었다. 나는 그가 언제 귀가할지 알 수가 없었다. 휴대폰도 있기 훨씬 전이라 내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부탁을 했다.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언제쯤 퇴근할지 전화로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쉬운 일 아닌가? 그런데 윌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적어도 꾸준히는 지키지 못했다. 그는 며칠 연속으로 전화하다가 까먹어버렸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도 있었다. 어쨌든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없었다. 윌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날이 많아질수록 나는 더 화가 났다. 결국 나의 인내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깜빡할 때마다 약속을 까먹은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내가 불평만 했기 때문에 윌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40대가 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한 가지 깨달음은 절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란 솔직히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나누는 의사소통은 많은 부분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는 의도로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이유를 타인에게 조금 더 이해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의 변화는 전적으로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려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장단에 맞춰 춤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편을 움직여 등 운동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원할 때 도와줄 수는 있다. 직원들을 자기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책임감을 높이는 환경은 만들 수 있다. 3살짜리 딸에게 대소변을 가리게 할 수는 없었지만 격려할 수는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잘 보지 못한다. 티머시 골웨이는 저서 이너게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해 놓았다. 다른 사람의 태도와 수용 능력은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는지, 어떤 동기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관계에 열려 있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말하는 요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다. 배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얼마나 수용적으로 말을 들을 것인가, 타인의 관점을 인정할 것인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할 것인가, 타인의 생각에 어떻게 관심을 표현할 것인가, 얼마나 듣고 얼마나 말할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목해보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태도를 통제하면 당연히 내 관점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인내심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 불가능한 시도를 멈추고 인내심을 바른 방향으로, 즉 바꾸고 싶은 것을 인내하는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온을 비는 기도를 떠올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잘 될 것이다. 사라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하이엔드 사업을 시작한 20대 후반의 기업가다. 동업자와 직원들에게 계속 짜증이 나요. 동업자는 하루에 반은 저에게 진정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악인 점은 저도 동업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조급증은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라는 자기 인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본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지 생각을 묻자 조용해지더니 이윽고 이렇게 답했다. 아, 왜 그런지 알겠어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실패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나쁜 미래가 펼쳐지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조바심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기만 할 뿐이죠. 이 젊은 여성이 깨달은 것처럼 인내심을 키우는 태도 중 하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다. 행복한 미래를 믿으면 지금 이 순간 더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다. 행복한 미래를 믿으려면 자기 자신과 파트너, 우리가 믿는 신, 우주의 선함에 대한 신념이 필요하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행복한 미래가 올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늘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많은 것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아이러니한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신념이 만들어내는 평온한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마음이 두렵고 조급해지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마주한 문제를 해치고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내면의 지혜에서 단절된다. 인내심을 유지하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내적, 외적 자원을 모두 투자할 수 있다. 좋은 결과를 믿는다는 것이 인생의 진짜 어려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외면한 극단적인 낙천가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양질의 조언과 도움을 구해야 한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사실과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는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 번은 어떤 고객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사업 자금이 바닥날 때까지 2주쯤 남았습니다. 나는 내 제품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둘은 1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이 고객이 배급업자를 찾아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좋은 결과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정확히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라면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을 것이다. 결국 신념은 일이 원하던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잘 될 것임을 믿는 것이다.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능력을 개발하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귈 수 없었을 우정을 키우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으니 말이다. 이것이 사라가 알게 된 것이었다. 설사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 말이다. 그녀가 사업 경험을 인내심과 지혜, 신념을 키울 기회로 삼았다면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결과는 좋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에크하르트 톨레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종종 자살을 생각하곤 했다. 그러다가 29번째 생일에 자연스러운 깨우침을 경험했고 이 일로 지금까지도 깊은 평화의 저류를 갖게 되었다. 그가 경험한 것은 현재의 힘이었다. 톨레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임을 깊이 깨달으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갈등을 느끼든 그것은
늘 무엇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인, 저항이다. 우리는 가진 것은 원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오직 지금 처리해야 할 상황만 존재할 뿐이다. 아니면 변할 때까지 혹은 해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현재의 존재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만 있을 뿐이다. 톨레의 말은 인내심을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인내심을 잃었던 최근의 상황을 떠올려 봐라. 어떤 특정한 일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인내심을 잃었는가? 이를테면 그가 또 당신이 말하는 중간에 방을 나갔는가? 그녀가 또 공과금 내는 것을 잊었는가? 당신이 또 어질러진 것을 치워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내심을 잃었을 수도 있다. 프로젝트를 제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할까봐, 꿈이 영영 실현되지 못할까봐, 어느 쪽이든 인내심을 잃게 된 것은 현재에서 벗어나 과거에 대해 조바심을 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기 위해 지녀야 할 가장 좋은 태도 중 하나는 현재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순간은 이전에 결코 일어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다시 오지 않는다. 인내심이 바닥나는 때는 늘 과거 때문이거나 미래 때문이다. 현재를 자각한다는 것은 지금을 중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는다. 다가가려 애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다. 그냥 비 오는 일요일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줄지어 서 있는 자동차 안에 있을 뿐이다. 이메일을 읽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뿐이다. 저녁을 만들 뿐이다. 인내심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재에 있으려는 의지다. 언젠가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희망을 품고 기도하더라도 인내심 덕분에 우리는 지금 당장 최대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현재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역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다. 용감한 개신교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치에게 잡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에서 풋내기 청년과 비교했을 때 어른의 특징은 그 순간 어디에 있든지 중심을 찾는 것이다. 라고 썼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섬을 보면 주의, 여기, 지금, 주의, 여기, 지금 이라고 외치도록 훈련받은 밝은색 앵무새들은 끊임없이 깍깍대며 섬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돕는다. 말하는 앵무새 말고도 우리는 틱나탄 스님의 간단한 방법을 써볼 수도 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 고 말하는 것이다. 단 몇 초 만에 얼마나 차분해지고 인내심을 갖게 되는지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침착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을 펼쳐지는 그대로 더 잘 맞이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하라. 우연히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은 몇 년 전이었다. 마감에 몰려 이런저런 일을 서둘러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던 것이다. 조바심이 치밀어 오르기 직전 이럴 시간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내 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신체적 동요가 일어났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내 뇌의 작은 부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목격자로서의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을 알아차렸다. 언제나 이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 말이다. 이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은 매번 초조함과 공포를 촉발시켰다. 나는 이런 당황스러운 느낌이 싫었다. 그래서 어느 날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장난삼아 필요한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해보기로 했다. 아무리 방해가 많고 설사 컴퓨터가 고장나도 나에게는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이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은 충분하다. 저녁 7시에 사무실에 나서도 저녁을 요리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이다. 그러자 세상에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는 진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거의 마법처럼 보일 정도였는데 내 태도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같았다. 몇 번은 진짜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겁먹게 했던 때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해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겁주면 효율성과 수행 능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는 압박감 속에서 더 침착해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뇌에서 이성적인 부분과 추론 기능을 담당하는 심피질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당황하지 않고 이성을 가지면 어떻게 컴퓨터를 고칠지, 어떻게 부모의 스케줄을 조정할지, 어떻게 제 시간에 회의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알아낼 수 있다. 흥분하기보다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시간은 넉넉하다고 말함으로써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자 사무실 사람들이 비법을 묻기 시작했다. 내가 전략을 공유하자 다른 사람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도 똑같은 효과를 봤다. 우리가 발견한 요령은 스스로에게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컴퓨터에 붙여놓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이럴 시간이 없다는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깐 멈추고 이 말을 시간은 충분하다로 바꾼다. 직접 실험해봐라. 스스로에게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주일 동안 주의 깊게 살펴봐라. 삶이 더 건전하고 행복해졌는가? 생산성이 더 높아졌는가? 효과가 있었다면 정말 잘 됐다. 일은 더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는 덜 받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